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건강 문제로 영상 업로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양해 구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은 꼭 좀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나름 우리 시장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그리고 근거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표 발표 이것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렸죠. 자, 그렇다면 종가만 놓고 보면 시장이 안 밀렸으니까 이젠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트레이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우리 시장은 슈퍼개미 콜옵션 미결제약 동진인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아시아 세션 리뷰하기 전에 수요일과 목요일 아시아 시황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거를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스크립트로 공유를 했지만 또 목요일 시황은 제대로 쓰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번 주 흐름 전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던 1월 2일 해외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갭다운 난 걸 다 회복하고 오후 2시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선물이 365.40포인트를 기록하였죠. 이때 선물 미결제 확정이 무려 30만 계약을 넘어서기까지 하는 등 3월물 선물이 거래되고 나서 가장 많은 수준이 미결제 확정을 찍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선물 베이시스는 무려 4포인트대를 기록한 등 역대급 콘텐고 장세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물 매수세가 계속 밀어지면서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1월 3일 갭다운 출발한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밀려 내려갔죠. 직전에 올린 영상을 다시 보시면 1월 3일 시장이 고가 대비 1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선물 미계열지 약정 동향입니다. 이날 하루 만에 선물 미계열지 약정이 13,000계약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4일 목요일에는 7,000계약 가까이 감소했죠. 이렇게 이 두 거래일 동안 미니 선물 매수 포지션도 크게 청산됐거든요. 이렇게 미니 선물 매수의 이 청산 규모가 이틀 동안 거의 3조 원이 가까워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롱 포지션이 청산된 것이죠.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과도하게 콘텐고를 기록했던 것이 수요일에는 정상 수준으로, 그리고 목요일에는 약간의 백워데이션을 기록하였는데요. 금요일에는 조금 더 늘어난 백워데이션을 썼죠. 그래서 덕분에 금요일에는 시장 진폭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750억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12월 19일 이후로 시장에 들어온 선물 매수로 대량의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들 선물 매수가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그만큼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거의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선물 매수가 천천히 들어올 때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 거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요. 그런데 작년 12월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베이시스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래서 선물이 현물 바스켓보다 크게 고평가될 정도로 만들어놨죠. 그러면 거기서는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 바스켓을 늦음하게나마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올 때는 그 차액, 즉 베이시스라고도 하고도 또 스프레드라고도 하는 그 차익이 스프레드 몇 포인트에서 몇 억이 들어왔다, 뭐 몇백억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시장이 초강세를 보일 때는 평균 베이시스가 2포인트가 넘는 그런 차익 거래 마진이 있었어요. 금융 비용을 고려하면 이거 굳이 만기까지 뭉갰다가 청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좋은 마진을 갖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조기 청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가 정상화되고 지금은 약간의 백오데이션을 밀렸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선물 매수세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 지은 이익을 굳이 미리 풀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매도 차익 거래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익 거래로 현물 물량이 잠기게 되면 향후 두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텅텅 비어서 이제 26만 6천 계약까지 내려와 있죠.
이것은 시장을 아래로 깐다 하더라도 이제는 미결제 약정이 더 이상 빠질 게 없고 저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즉 여기서 내려가려면 시장 충격 비용을 주고 선물을 매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높은 차익거래 이익을 갖고 있는 매수 차익거래의 포지션이 청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작년 말과 반대로 선물 베이시스가 크게 나빠지면서 선물 저평가 현물 고평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저평가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해서 청산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팔아 제끼는 프로그램 매도가, 즉 매수 차익거래의 청산이 주가 저 바닥권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일어나기 힘들고 두 번째 이슈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다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베이시스를 강하게 당길 수준의 매수세는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이죠. 매물벽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다음 주는 옵션 만기주인데 해외 시장이 변동성 흐름에 비해 우리 시장이 변동성 고평가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양옵션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죠. 즉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나절짜리 아니면 길어야 1박 2일짜리 그마저도 풋을 죽이는 선에서만 반등을 하지 콜옵션을 폭등시키는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의 기대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12월 중순부터 있었던 초강력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저 21선을 기간 조정으로 버티다가 막판에 살아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이 템포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멸 시장이 베이시스 눌리고 미결제 약정도 상당량 빠져나갔고, 자, 그럼 옵션 시장은 어떻게 됐을지, 특히 슈퍼게임이 콜옵션 357 여기에 8만 계약, 그러니까 약 200억 원 정도가 물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포지션은 휴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1000억 근처에 갔었는데 참 그렇죠. 예. 목요일은 그래도 초반 갭다운 이후 좀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금요일은 거의 반등을 하지 못하자 막판에 종가 저가에 가까운 눌림이 나왔죠. 물론 목, 금 이틀간은 의외로 먼슬리 옵션이 거래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좀 덜 빠진 것 같은데 다음 주 초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강력하게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월물 옵션의 특징 중 하나가 지수가 급등할 때 풋 클래스의 옵션으로 델타 헤지를 한 규모는 얼마 되지 않고 콜 클래스의 옵션을 갖고 버터플라이를 바르면서 헤지해 나가는데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풋 클래스의 옵션으로 델타 헤지를 한 부분들은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이제 콜 클래스 등가격 주번이 미결제 약정은 상당히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이것도 지수가 이번 만기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의미 있게 밀어내기에는 또 아래쪽으로 대량의 풋옵션 미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제는 하락을 하려면 풋옵션 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풋옵션 평균 발행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까 위는 단단히 막혀 있고 아래쪽으로는 조금 덜 막혀 있는, 그래서 지루한 눌림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일도 거래량이 부족했고 오늘도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초반에는 눌림이 있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논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빠르게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스트레이트로 1%가 넘는 반등을 했으니 최근 변동성 흐름을 고려하면 나름 강한 반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등으로 유럽 변동성 선물은 다시 14.7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유럽 증시가 21선 이하로 깨졌다고 해서 추세 하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작년 말이 급반등 이후로 기간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랫동안 시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럽은 횡보를 한번 하면 한 2달 정도도 횡보를 해요. 이렇게 옵션 만기를 2번쯤 보내고 나면 콜옵션 시세를 한번 세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12월 15일부터 횡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시장이 눌림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롱마인드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이요. 자, 근데 바로 올라간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닐 것 같아요. 증시는 특별히 의미 있는 이슈거리가 있어서 움직인 것이 없고 유럽 시장의 핵심은 유로존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작년 말 미국 10년 국채 매수하고 독일 10년 국채 매도를 하는 스프레드 축소에 베팅하는 포지션 진입하고 나서 나름 좋은 가격에 들어갔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스퀴즈를 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죠. 드디어 이번 주 내내 유로존 채권 눌리면서 스프레드 포지션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야기해보면 작년 11월부터 시장이 급격한 리스크 온으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도 강하게 올랐죠. 근데 그때 장기채권 시장도 아주 강하게 올랐어요. 특히 미국 장기채권보다 유로존 장기채권이 강하게 올랐는데 유럽이야말로 물가를 못 잡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장기 채권이 눌려 있었는데 그러한 컨센서스가 뒤집히면서 유로존 장기 채권이 강하게 오른 것이었죠. 자, 그런데 1월 들어서 무슨 지표가 있었나요? 사실 뭐 크게 나온 지표가 없어요. 뭐 이번 주에 미국 ADP 고용 보고서, 논팜 이런 거 나왔지만 저는 논팜 때문에 채권 시장 빠졌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미 논팜 발표 전에 미국채 10년물은 4%가 넘겼었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 채권의 조정은 야, 미국채 10년물 3.5%가 뭐냐, 이거 작년에 오버액션 한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올해 들어서 생기면서 그 채권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은 거, 이게 진짜 원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 그 미국 10년 국채가 뭐 3.5%는 이거 오바다 그러면 이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플로어가 될 것 같거든요. 금리 플로어가. 마찬가지로 독일 국채도 2% 이하로 내려갔었잖아요. 이거는 오버액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연초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논팜 발표되기 전에 미국 10년 국채는 유로존 장기 채권이 유럽 세션 내내 밀리면서 이미 4% 넘겼었죠. 논팜 발표되고 나서 잠깐 4.2% 찍었어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이 세론도 뉴스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했어요. 통화시장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달러가 올라오던 상황에서 논팜 발표 이후 달러가 급등했죠. 그래서 딱 그 5분만 그런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차익 실현 나오면서 미국 본장 개장 전에는 논팜 나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다 되돌림이 나왔어요. 게다가 이어서 이제 밤 0시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쁘게 나면서 달러가 강하게 부러지고 또 엔화 급등하고 장기채권 급반등, 이런 논팜의 흐름을 완전히 뒤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계속된 것도 아니에요. 유럽 마감하고 나서는 돌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시장과 통화시장 정리해보면 이번 한 주는 무슨 특정 경제지표의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전년도에 과도하게 끌어올렸던 비달러 바스켓 매수, 장기채권 매수, 이런 포지션들이 무슨 이유가 됐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팜이나 뭐 ISM 서비스업 지수 이런 지표들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저는 논팜보다는 ISM,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꺾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2022년 이후 중반 이후에 좀처럼 50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는 그래도 50 위에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50.6이 나오면서 확 꺾였어요. 심지어 서비스업 고용지수는 43.3이 나오면서 야, 이거 무슨 코로나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소프트 랜딩이고 뭐 놀 랜딩이고 희망회로를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서비스업 지표가 꺾였다? 이거는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중요한 매크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뭐 장중에 반등이 성공할 줄 알았던 구리가 종가 저가로 처박혔고요. 또 기름은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2% 오른 73.95달러로 마감했는데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넘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회복에서의 의미에서 유가는 상승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일시적인 고개들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서두에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 혹은 보합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시장이 디테일을 잡지 못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작년 말에 당긴 것들을 차례차례 이익 실현하고 있지만 신규 매도가 나오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논팜 발표 때는 S&P 지수가 4,702포인트까지 찍기도 했거든요. 근데 딱 10분 정도만 바닥에서 뭉개고 점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본장 개장 때는 이미 보합권에서 출발할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또 본장 개장 후에도 계속 반등 나오다가 ISM 서비스업 지표 발표 안 좋게 나온데도 굉장히 강한 스퀴즈가 나왔어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논팜은 과거에 굉장히 위력이 강한 지표였어요. 개장 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한번 이 논팜 발표가 나왔다 그러면 본장 개장 때 그리고 이후 30분 정도는 추가로 시세가 이어지는 등 한 1%에서 2%는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준 지표인데, 오늘은 논팜 발표 전에 이미 마이너스 0.5% 가까이 지수 선물이 밀렸죠. 그리고 그걸 뭐 감안하고도 지표 발표 후에는 추가로 0.2%밖에 더 안 밀렸어요.
그때 또 변동성도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시장이 뭐 지표 때문에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도를 붙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후에 ISM 서비스업 지수 나쁘게 나왔는데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꺾인 거는 굉장히 나쁜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반응은 주가 급반등, 또 달러 급반등, 달러는 급락, 채권은 급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젠 주가가 반등했다 하더라도 저가 대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것이지 뭐 전일이 고점 못 넘겼어요. 이후 유럽 마감 무렵에는 차익 실현 나오면서 장중 상승분을 거의 다 돌려주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지표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필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서비스업이 꺾였다는 것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지표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눌리는데도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한 걸 보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장이 장대 양봉으로 급반등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위아래 꼬리를 좀 더 달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은 뒤에 그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미국 CPI 발표죠. 그때까지는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쭈그러드는 그런 장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좀 더 보면 금융주가 계속 강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 채권시장 강세 보일 때도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 채권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도 아랑곳 않고 금융주는 골고루 강세가 진행 중이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금융주가 조정을 보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인 데는 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매도를 잘 소화해내고 전년도의 뭐 강세 테마 중 하나였던 뭐 AI 내러티브가 다시 살아날지 그렇게 순환매가 들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아직 시장은 막 추풍낙엽 하락하는 장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변화인데요. 애플은 최근 눌림이 꽤나 거칠게 나와서 시총이 많이 눌렸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애플이 현금 창출 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즉 이 정도로 주가가 눌리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더DB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애플이 하락이 저지된 상황에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ARM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총 1위가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뀐다. 그러면 나스닥은 다시 17,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즉 지금은 시간이 문제이지 나스닥 17,000포인트는 뭐 나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애플이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AI 주식들이 레벨 다운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끝난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애플을 보기보다는 이들 AI 내러티브가 묻은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나스닥을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외 증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관계로 추가 눌림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다만 급락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계속 얻어맞는 식으로 점진적 눌림이 나올 것을 보는데요. 슈퍼기미가 물려있는 콜 357이 8만 계약이 이번 옵션 만기일 전에 풀리기라도 한다. 그러면 이게 지수를 꽤 누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다 풀리고 나서는 지수가 바닥을 치고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까지 뭐 그대로 결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 옵션이 휴지가 돼서 마켓 메이커들이 지수 상방의 리스크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조심스럽게 눌려서 심하면 종합주가지수 253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모든 흐름은 파생시장이 일시적 수급에 의한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만기 이후에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즉 우리 증시의 저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주 초부터 롱을 잡기보다는 주 중반 이후로 그것도 분할로 롱을 잡고 1월 셋째 주부터 반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대응한 것을 권해드려요. 연초의 첫 주에 주봉을 강하게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그것을 바로 양봉으로 다 말아올린다? 이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점 감안하고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인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레이딩 아이디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10년 국채 매수 그리고 독일 10년 국채 스프레드 매도 이 스프레드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포지션 청산할지 고민 중인데 다음 주 미국 CPI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때 저는 채권 시장 매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국채가 먼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면 그때 포지션 청산할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일본 증시인데 연초 이후에 엔화가 줄기차게 빠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을 때 일본 증시는 사실상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올지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롱, 니케이 숏 이걸 잡을 것을 고려 중인데 아직까지는 둘 다 시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정도 더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런데 좀 녹화 상태가 안 좋은 거 양해 구하고요. 이상 델타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